미국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그거 하지 않겠다고 트럼프를 그래서 선택을 한 거예요. 미국도 강대국이야. 그러니까 미국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저 땅을 손에 넣고 싶으면 손에 넣을 거야. 우크라이나에서 잠시 전쟁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잠시일 뿐이고 반드시 다시 터진다, 어딘가에서는. 자, 또 그 다음 주제가 미중 해양 패권 경쟁과 한국 조선업의 미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조선업은 저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방위비 투자를 늘리듯이 그러니까 상선 보유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전을 치르려면 해군 함정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보급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급하는 능력은 이건 일반 상선, 화물선들이잖아요. 그 화물선을 많은 나라들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네. 특히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에 난 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한 상선, 화물선의 숫자가 80척입니다. 중국이 5,500척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이 대만 앞바다에서 중국과 전쟁을 벌인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항공모함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투를 벌여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뭔가를 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지, 군수품도 계속 보급해야 되지, 부상병 실어 날라야 되지 하는 거는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나라에 시킬 수도 없잖아요. 전쟁을. 그 자기네 나라 상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80척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 그럼 이거를 엄청나게 늘려야 돼요. 해군 함정이 문제가 아니고 상선 자체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 네. 지금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왜 중국에서 물건을 다 수입해다가 썼듯이 생활용품들을 네. 대부분 나라들이 중국산 제품을 사다 썼잖아요. 네. 그것이 싸고 좋으니까. 그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중국 선박이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중국 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배를 써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화물선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해군 선박을 늘리는 수준이 아니고 화물선을 늘려야 된다. 근데 화물선을 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1위는 중국이죠. 압도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그렇죠. 중국이 1위고 네. 그러니까 중국이 한 60% 정도 되면 한국이 25%, 일본이 한 10%,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근데 그 중국은 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미중 갈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하고 친하게 지낼 나라들은 중국을 다 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고 나면 남는 거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과 친하게 지낼 나라 중에서는 중국 빼면 한국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선업이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단순히 미국의 해군 함정을 수리하는 수준, 그런 수준이 아니고, 네. 화물선 자체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빠진다면 남은 경우의 수는 한국과 일본의 경쟁 플러스 또 다른 국가들이 뭔가 조선업을 키워서 추격하는 거일 텐데 네. 그걸 막 지금 다시 건설하고 한다는 건 시간차가 걸려서 힘들 것 같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경쟁은요? 거기서 우리나라의 경쟁 우위가 굉장히 높은가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죠. 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보다 더 늙었으니까. 예. 그런데 말이죠. 여기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 한국 조선소에다가 배를 맡길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다가 조선소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한화가 이미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잖아요. 맞아요. 1억 달러를 주고. 그게 뭐냐? 왜 델토로 미국 해군 장관이 와서 우리나라의 한화나 현대중공업 이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미국에다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미국 내에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 조선소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인재들은 어디서 갈까요? 미국에는 인재가 없죠, 당연히. 배를 만들어 본 게 벌써 몇십 년이 됐으니까. 그걸 만들 사람이 누구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는 네. 미국 노동자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미국 노동자들이 만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국 사람을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을 데려가서 미국 노동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의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업이 엄청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의 조선소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다.
그럼 투자할 때 조선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뭔가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다가 투자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잘 구별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저는 미국에 대한 이 조선업 투자가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주제가 트럼프 2.0 시대 그러면 이제 세계 질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세계 질서는 이제 소위 신제국주의죠. 지금까지의 질서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걸로 요약이 됐었잖아요.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 전쟁이 터지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세계 질서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유엔도 만들어지고 뭐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미국의 질서였고 그거는 미군에 의한 질서였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미군 기지를 두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미국은 그 나라를 지배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배가 아니고 지켜줬던 거예요. 그리고 같은 예를 들어 한국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 대다수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지배한 게 아니고 한국을 지켜준 거죠. 그걸 지배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어요. 북한이나 뭐 저쪽 중국이나 소련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미국이 지배했다고 보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배가 아니고 지켜줬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루만 대통령이 그 한국전에 참전을 결정한 대통령이 바로 트루만 대통령이잖아요. 그 트루만 대통령이 유엔 총회연설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강대국의 책임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 봉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강대국의 역할은 뭐였느냐? 힘이 세면 식민지 만드는 거죠. 다 가서 점령하고 무릎 꿇리고 거기 가서 돈 뜯어오고 하는 게 그게 강대국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특히 한국전 이후에 미국은 돈을 뜯어온 게 아니고 가서 돈을 주고 자기네 세금을 걷어서 그러니까 미국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미군을 양성해서 그 세금으로 그 나라들을 지켜준 거예요. 그게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의 시대였던 거죠. 이제 트럼프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미국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그거 하지 않겠다고 트럼프를 그래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뭐냐? 미국도 강대국이야. 그러니까 미국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저 땅을 손에 넣고 싶으면 손에 넣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아예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거죠. 파나마도 그렇고 그린란드도 그렇고 심지어는 캐나다에서 뭐 51번째 주인가? 네, 뭐 심각하게 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강대국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들어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가장 미국의 경쟁국가 어쨌든 중국인데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좀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이제 간세는 시작했고 벌써.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릴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목을 조일 수는 있겠죠. 곳곳에 가는 데마다 골목을 다 차단하고 더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건 이미 시작이 됐고 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뭐 30년을 갈 수도 있고 40년을 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1960년대 이후에 소련이 사실은 그런 길로 들어섰었는데 소련이 붕괴가 된 게 1991년이었잖아요. 한 30년 동안 그냥 그렇게 갔거든요. 소련 여전히 강대국으로 갔던 겁니다. 네. 저는 중국도 그러리라고 봐요. 그런데 국력이 더 커지지는 못한다. 다만 군사력은 강해질 것이다.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피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민들의 쉽게 말하면 고열을 빼서 군사력을 확장하는 인공지능 같은 걸 확장하는 뭐 그런 정책,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중국은. 군사력을 확장하는 거는 미국의 견제를 위해서 그런 건가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이 태평양을 장악하기 위해서 저는 그러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몽은 위대한 중화제국을 재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중화제국은 이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장악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건 사실은 그것도 환상인데 지금 예를 들어 남중국해를 중국이 여기 우리 땅이었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은 해상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중국은 그냥 대륙국가였던 것이고 바다로 잘 나오지 않았던 데고 특히 명나라 때 정화함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한번 누빈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완전히 해금 정책을 썼거든요. 바다로 안 나왔어요.
심지어 타이완조차도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누구도 거기를 가지 않은 거죠. 다만 도망자들만 타이완으로 도망을 쳤거든요. 중국 본토에서. 그러니까 바다는 중국 것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뭐 바다조차도 이제 다 중국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전부터 다 중국 거였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군사력이 필요한 거죠. 중국에 지금 관세 10% 정도 때렸는데 앞으로도 더 때릴 확률이 있겠죠, 당연히?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트럼프가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분명한 한 가지는 펜타닐 원료를 수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요구할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본격적으로 그 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닌데,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나 셰일가스 너희들 사가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런 것들이 좀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좀 중국의 관세도 때리고 압박은 계속 할 테니까요. 첫째, 정치적으로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그야말로 기로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식은 뭐냐.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그렇죠. 미국의 도움을 받고, 경제, 물건 파는 거는 중국에다 팔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예. 특히 트럼프는 확실하게 그걸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중국을 버려야 되나? 미국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미국을 버릴 수는 없어요.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예. 주한미군이 있고, 미국을 정말 버린다고 하면 주한미군이 떠나는 게 아니고 저는 점령할 거라고 봐요. 물론 우리나라 한국군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미군이 그 28,000명의 미군만 가지고 남한을 장악한다 이거는 뭐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장악하고 싶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한반도를 중국에 넘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태평양이 다 넘어가는데 트럼프라고 해서 다 넘겨준다? 그러면 일본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필리핀 다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지금 한반도 얘기해 주셔서 그리고 전쟁 얘기도 나와서 트럼프 당선 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4시간 내에 종전시킨다는데 아직 종전이 안 됐는데 어쨌든 이 전쟁에 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주는 것과 언제쯤 어떻게 끝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휴전 개념의 종전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미 다 변해버렸습니다. 전쟁 국가로 변해버린 거예요. 산업 구조도 다 군수 산업 쪽으로 다 전환이 되어 있고 재정 구조도 그렇게 다 변해 있고 국민들의 푸틴에 대한 기대? 그건 전쟁입니다. 물론 전쟁을 하지 않고 과거의 영토를 접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주 가깝게 얘기하면 소련 때의 위성국가들, 소련 당시의 영토, 그리고 위성국가들, 동유럽 국가들, 그거 다 손에 넣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더 길게는 러시아 제국이에요. 피오토르 대제 그때까지도 러시아 국민들이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위대한 유라시아 국가, 유라시아 제국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이 계속해서 그런 기대를 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바뀐 나라예요. 이제 10년 전에 러시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걸 멈추겠어요? 푸틴이 제거가 되고 다른 지도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지도자가 러시아 국민들을 다시 설득을 해낼 수 있다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푸틴이 계속 있는 한 러시아는 전쟁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럴 때는 포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저절로 우리 위성국가 할게. 그냥 푸틴 당신한테 가서 엎드릴게. 벨라루스나 이런 나라처럼. 네. 그렇게 하면 전쟁 안 하겠죠.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나라들 다 이제 나토 가입했어요. 나토 가입을 한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가 이거 내 땅을 먹으려고 그러면 나 전쟁하겠다는 거잖아요. 전쟁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들이. 그런데 푸틴은 그 땅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건 서로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잠시 전쟁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잠시일 뿐이고 반드시 다시 터진다, 어딘가에서는. 종전이 아닌 휴전이다, 되더라도. 예, 휴전이고 우크라이나 자체도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어떤가요? 그냥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대치고 러시아가 조금 더 유리하대요. 유리하고 우크라이나가 많이 지금 밀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요. 우리 한국 전쟁 때 한국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한국 전쟁 때 우리 상황이 어땠냐면 한국인이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몰랐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왜냐하면 36년 동안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1943년, 44년 이 정도 되면 이 조선인들이 한반도에 있는 한국인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일본인이 되어서 일본이 승전을 하면 같이 만세 부르고 이랬었어요. 정말로. 그때 식민지였으니까. 예. 아니, 일본이 됐다니까요? 정말로?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팩트였어요. 자, 그런데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여기 미국 땅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북쪽에는 또 소련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제 때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걸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던 조선인들, 그 당시를 살던 조선인들의 머릿속에는 훌륭한 사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건 공산주의야.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훌륭한 거예요. 그게 미래예요. 그런데 미군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미국식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쪽 반쪽 위에는 소련식 나라가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독립투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과거에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투사들이 북쪽으로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지향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적이 분명해졌어요. 남한 사람한테는 적이 분명해진 거고 북한 사람한테도 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반공인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생긴 겁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게 아이덴티티가 생겨요. 그러니까 친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명절이 된 거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인간들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한반도 남쪽에. 네. 우크라이나가 그런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소련 제국의 핵심이었잖아요. 거기에 핵폭탄 기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예, 엄청나게 많고 군수공장도 그렇고 조선소도 그렇고 그야말로 이 소련의 핵심 그 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을 하게 된 거죠. 독립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 아이덴티티가 내가 러시아인인지 우크라이나인지 뭔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이었었죠. 그게 그 이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뭐냐? 반러시아예요. 반러시아, 반푸틴. 이게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도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왜 싸워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전쟁은 포기할 수 없어요. 푸틴이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실질적으로 점령을 해서 거기다가 친러시아 위성 정권을 만들어낸다면, 괴뢰 정권을 만들어낸다면 아마 국민들이 엄청나게 저항할 겁니다. 그게. 자,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된 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군이 거기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라든가 뭐 그 드론한테 뭐 추격당하고 사살당하는 영상들도 뭐 뉴스에서 봤었는데 이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민심도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소식들이 북한에 아직 그 주민들에게는 아직 안 알려진 걸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북한 내부의 소식을 제가 알 수 있는 루트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탈북민들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도 간접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약간씩 술렁이긴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술렁해도 그게 정권을 흔드는 정도까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건 뭐 그 고난의 행군 몇백만 명이 굶어 죽는 데서도 뭐 멀쩡한 정권인데 뭐 이 정도 가지고 그게 흔들리겠습니까? 예. 뭐 단순한 수치로 보면 10,000명 정도 파병돼서 많지만 그 전의 사건들을 비교하면 그럼요. 저는 뭐 그 정권 자체가 무슨 파병한 것 때문에 흔들릴 거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흔들릴 만한 사건은 있다. 그거는 우크라이나 파병이 아니고 뭐예요? 트럼프가 북한의 해변에다가 리조트 만들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네. 저는 실제로 그걸 제안하고 추진을 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는 북한을 개방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북한을 개방시킨다는 건 미국 호텔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건 개방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북한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고 정권의 향배라든가 모든 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바뀔 가능성은 저는 거기에서 봐요.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
예. 2025년에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쟁에 뭐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위험 강도라는 건 있잖아요. 조금씩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질 때도 있고 하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글쎄요, 한국이 뭐 이렇게 지금 군대가 엉망진창인 상태인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 거 보면 그렇죠. 뭐 전쟁할 생각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쟁할 능력이 없거나 생각이 없거나 네. 뭐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한국을 지켜주는 거는 주한 미군이라고 봅니다. 한국군이 지키는 게 아니고 한국군은 지금 전쟁 나면 과연 이 명령 체계나 제대로 작동을 할지 그것조차도 모르겠어요. 지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예. 아니, 밑에 장교들이 위에 그 자기 지휘관을 막 뭐 서로 고발하고 이런 상황이니 이게 군대가 세상에 그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근데 저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남한을 침략한다는 얘기는 미국하고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히 누가 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나 강한 대통령인 트럼프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더 그러지 않겠죠.